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게 되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담장은 성벽처럼 견고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집이라 불렀으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과는 달리 높은 담장 안쪽에서는 밤마다 남모르는 깊은 한숨 소리와 서러운 눈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와집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그의 후처인 최 씨 부인이 집안의 모든 권세를 쥐고 흔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욕심이 턱 밑까지 차올라 남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오로지 제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한 인물이었는데 그녀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전처가 남기고 간 딸 꽃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이름처럼 꽃같이 고운 심성을 가졌고 어머니를 닮아 단아하고 청초한 외모를 지녔으나 계모인 최 씨가 들어온 이후로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한 채 하녀보다 못한 대우를 받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지 섭달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아직 닭이 달을 치기도 전인 캄캄한 시각에 꽃분이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부엌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이 일어나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뜨끈하게 데워놓지 않으면 불벼락을 내리기 일쑤였기에 꽃분이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언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도는데도 행여나 안방에서 주무시는 새어머니가 깰까봐 기침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숨죽여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꽃분이의 모습은 보는 이가 있다면 누구나 가슴을 칠 만큼 애처로웠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을 울렸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녀는 방바닥이 제 마음에 들 만큼 뜨겁지 않다며 애굣은 꽃분이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나와 마당을 쓸고 있던 꽃분이의 등짝을 맵게 내려치며 밥값도 못하는 것이 나무 아까운 줄 모르고 불도 제대로 못 피운다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꽃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서서 그 모진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고 그녀의 낡은 치마폭 위로는 참았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아침 밥상 차리는 일 또한 오롯이 꽃분이의 몫이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은 모두 새어머니와 그녀가 데려온 딸 금실이의 차지였고 꽃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쉬어 빠진 겉보리밥 한 덩이와 건더기 하나 없는 맑은 시래기 국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부엌 한 구석 쪼그려 앉아 먹어야 했으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새어머니와 금실이의 웃음소리는 배고픔보다 더 큰 서러움으로 꽃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금실이는 꽃분이보다 2살이 어렸지만 어미의 기세를 믿고 꽃분이를 언니 대접은커녕 종 부리듯 하였으니 꽃분이의 처지는 실로 외로운 섬과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최 씨 부인은 꽃분이에게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던져주며 냇가에 가서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해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이 엄동설 안에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한다는 것은 살을 내는 고통이었지만 꽃분이는 군말 없이 빨랫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냇가로 향하는 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꽃분이의 외로운 발걸음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꽃분이는 돌멩이로 꽁꽁 언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빨랫감을 담가야 했는데
물에 손을 넣자마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얼굴과 손등에 달라붙어 얼음 조각처럼 박혔지만 꽃분이는 행여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트집 잡힐까 두려워 붉게 부어오른 손으로 쉬지 않고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며 꽃분이는 일찍 돌아가신 친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어왔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빨래터에서 씨름하다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 되어서야 젖은 빨래를 광주리에 가득 담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루에 나와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 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말하기를 젊은 것이 벌써부터 엄살을 피우느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꽃분이가 추위에 떨며 파랗게 질린 입술로 겨우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따뜻한 물 한 잔 건네기는커녕 빨래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사하겠다며 젖은 옷가지들을 마당에 내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실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엄마 옆에 착 달라붙더니 꽃분이 언니가 빨래를 대충 해서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짐짓 코를 막는 신예를 하며 이간질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딸의 말만 믿고 꽃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장 다시 가서 빨래를 해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꽃분이가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항변하려 하자 최 씨 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꽃분이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고 꽃분이의 볼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마당을 서성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장 넘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꽃분이를 향해 너같이 재수 없는 년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고 급기야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차라리 저작거리 거지한테 시집이나 가서 빌어먹고 살아라. 라는 끔찍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비수가 되어 꽃분이의 가슴 깊은 곳에 꽂혔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패악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그 집의 위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저 집 전실딸이 참으로 불쌍하다. 저러다 애잡겠다 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 그저 하늘만 원망하며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흐르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고 배고픔이 극에 달했지만 꽃분이는 부엌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뒷마당에 쌓인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무거운 도끼를 들고 단단한 참나무 장작을 패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이를 하지 않으면 저녁 밥조차 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이를 악물고 도끼질을 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떨어지면 찬바람에 식어 더욱 한기를 느끼게 했고 거칠어진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하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꽃분이는 겨우 허리를 펼 수 있었는데 그때 최 씨 부인이 부엌에서 나오며 저녁 준비가 늦었다고 또다시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국을 끓여야 했으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뒹굴거리는 금실이의 웃음소리는 꽃분이의 비참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도 최 씨 부인과 금실이는 맛있는 반찬을 서로 집어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부엌에 홀로 남겨진 꽃분이는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허겁지겁 넘기며 서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꽃분이는 다 떨어진 이불을 덮고
냉골이나 다름없는 작은 방에 누웠지만 몸이 너무 시리고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이 뼈마디를 쑤시게 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최 씨 부인의 코는 소리는 마치 꽃분이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 베개 머리맡에 놓아둔 어머니의 낡은 빗을 어루만지며 꿈에서라도 어머니를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장날을 맞아 금실이에게 비단 옷을 사주겠다며 장터로 나설 채비를 했고 꽃분이에게는 짐꾼 노릇을 하라며 따라 나서게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최 씨 부인과 금실이 뒤를 보찜을 잔뜩 짊어진 꽃분이가 따르는 모습은 마치 귀부인과 종의 행렬 같아서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도 꽃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고 비싼 물건을 사들이는 최 씨 부인과 금실이의 모습은 꽃분이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와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꽃분이는 침만 꼴깍 삼킬 뿐 감히 사달라는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낡은 삿갓을 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꽃분이의 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거지라 부르며 피해 다녔지만 꽃분이는 왠지 모를 연민을 느끼며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꽃분이가 딴청을 피운다며 등짝을 세게 밀치고는 저기 저거지 꼴이 딱 내 짝이다. 나중에 저런 놈한테 시집 보내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하며 사람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꽃분이에게 쏠렸고 꽃분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거지는 아무 말 없이 삿갓 아래로 빛나는 눈빛으로 잠시 꽃분이를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분이의 머릿속에는 장터에서 본거지의 모습과 새어머니의 악담이 계속해서 맴돌아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정말로 새어머니가 자신을 그런 사람에게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앞으로 닥쳐올 운명이 캄캄한 밤하늘처럼 암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 뒤에 짊어진 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게 꽃분이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 씨 부인은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꽃분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짐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꽃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꽃분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불길 속으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서러움도 저 불꽃처럼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금실이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꽃분이를 집에서 내쫓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꽃분이가 혼기가 꽉 찼으니 더 이상 집에 데리고 있어봤자 식량만 축낼 뿐이라며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내 보내고 그 몫의 재산까지 모두 금실이에게 물려주겠다는 욕심 가득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문 밖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꽃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제 이 집에서조차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에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욱 싸늘한 눈빛으로 꽃분이를 바라보며 오늘은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가서 땔감을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평소에는 남자 하인들이나 가는 험한 산길이었지만 최 씨 부인은 꽃분이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고 뒤에서 들려오는 최 씨 부인의 모태오면
들어올 생각도 말하는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럽기 그지없었지만 꽃분이는 나무를 하지 않으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나무를 줍고 또 주었습니다. 손발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옷이 찢겨 나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지게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에 올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꽃분이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꽃분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잿빛 구름이 몰려오며 금방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은 흉흉한 날씨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빈지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다시 나무를 하러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채 가련한 꽃분이는 깊은 산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갔습니다. 꽃분이가 험한 산길을 오르며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 마을 아래의 기와집 안주인 최 씨 부인은 치밀하게 꾸며낸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동네 안악들이 자주 모이는 우물가로 마시를 나갔는데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떡과 과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가식적인 근심이 가득 서려 있어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하나둘씩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땅이 꺼질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전처 자식인 꽃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꽃분이가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밤마다 몰래 곡간을 뒤져 쌀을 퍼내고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훔쳐서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꽃분이의 행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안 사정은 남이 모르는 법이라며 최 씨 부인의 그럴싸한 연기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 씨 부인이 지어낸 다음 이야기였는데 그녀는 꽃분이가 훔친 물건들을 산속에 숨겨둔 외간 남자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하기를 꽃분이가 나무를 하러 간다는 핑계로 산에 올라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남자 때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진한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처녀가 외간 남자와 내통한다는 이야기는 마른들이 불길처럼 번져나갈 자극적인 소재였고 아낙네들은 입을 막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헛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던 남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옛말 그른 것 하나 없다며 혀를 찾고 꽃분이의 정절을 의심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꽃분이는 산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을에서는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는 덕구라고 불리는 늙은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해 마을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덥수룩한 수염에 기워 입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녀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지는 기이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으나 마을의 대소사에는 빠짐없이 나타나 바친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최 씨 부인이 퍼뜨린 꽃분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맞장구를 치거나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사람의 말은 칼보다 무서운 법인데 보지 않은 것을
어찌 함부로 입에 올리는가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덕구는 예전에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꽃분이의 맑고 슬픈 눈망울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질녘이 되어 꽃분이가 산더미 같은 층감을 지고 마을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 돌았습니다. 길가에서 놀던 아이들은 꽃분이를 보고 킬킬거리며 도망을 갔고 마주치는 동네 어른들은 인사를 받아주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흘겨보며 최첸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냉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저 자신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여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한 꽃분이가 힘겹게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 씨 부인이 문을 박차고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꽃분이에게 다짜고짜 내년이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산속 서방지를 하러 다녔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꽃분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그저 억울하다는 듯 눈물만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꽃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어내어 패대기 쳤고 그 소란에 놀란 금실이와 하인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금실이는 엄마의 편을 들며 언니가 밤마다 몰래 나가는 걸 내가 다 봤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보태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꽃분이는 흙바닥에 엎드려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계모와 금실이의 각본에 짜인 판국을 뒤집기에는 그녀의 힘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마당의 소란이 커지자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최 씨 부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꽃분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양반 집안 망신을 다 시키네. 저런 것을 며느리로 들였다가는 집안 거덜 나겠어. 라며 쑥덕거리는 소리들이 꽃분이의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꽃분이는 수치심과 억울함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지만 캄캄해진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젖은 볼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마을의 최고 어른인 조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노인은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었지만 평생을 글 읽고 돌을 닦으며 살아온 터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마당에 조노인이 나타나자 시끄럽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길을 터주었고 최 씨 부인조차 잠시 기세가 꺾여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조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울고 있는 꽃분이와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최 씨 부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하고 내리치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기를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하였거늘 확실치 않은 일로 어찌 한 사람을 이토록 모질게 핍박하는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당황하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이내 뻔뻔한 얼굴로 대들며 어르신,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낼 리가 있겠습니까? 이 계집이 제 어미를 닮아 천한 짓을 일삼으니 집안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조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사람의 속은 천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법.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니 함부로 죄를 묻지 말게나 죄 없는 자의 눈물은 하늘도 진노하게 만드는 법일세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조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꽃분이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악독한 마음을 먹은 최 씨 부인은 조노인의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내 집안일이니 남들은 상관 마시오.
오늘 밤 당장 인연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차더니 꽃분이에게 다가가 아가, 날이 차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거라.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니 너무 상심 말게라고 나지막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덕구 쪽을 힐끔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뒷짐을 지고 유유히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조노인의 시선을 받고 잠시 흠칫 놀랐으나 이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고 다시 집안에는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꽃분이를 광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리며 오늘 밤은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반성하게 하라고 하인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광 속에 갇힌 꽃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광 밖에서는 최 씨 부인과 금실이가 희희낙낙하며 야식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꽃분이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꽃분이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고 제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마을 끄트머리 초가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조 노인의 눈빛과 꽃분이의 처참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붓과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사실 그는 단순한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남모르는 사연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비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덕구는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꽃분이의 안위를 살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들었지만 최 씨 부인의 안방에서는 여전히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꽃분이를 아주 내쫓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덕구를 불러들여 꽃분이를 그에게 넘겨버리겠다는 악독한 생각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광 속에서 추위에 떨다 지친 꽃분이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아가, 이제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귀인을 만날 것이니 두려워 말고 길을 떠나라는 말씀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꽃분이는 어머니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주위는 여전히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 무렵 광문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분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 쪽을 주시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만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자물쇠가 풀리고 끼익 소리를 내며 광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인형이 서 있었는데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꽃분이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는데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집안의 늙은 하인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꽃분이를 업어 키운 충직한 하인으로 최 씨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늘 꽃분이를 안타까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살피며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품 안에서 주먹밥 한 덩이와 작은 보따리를 꺼내 꽃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마님께서 날이 밝으면
아가씨를 거지 덕구놈에게 팔아넘기려 하십니다. 이 보따리에 옷가지 몇 벌과 엽전 몇 푼을 넣었으니 이걸 가지고 어디든 멀리 도망가서 사십시오. 돌쇠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살 길을 열어주는 동아줄이기도 했습니다. 꽃분이는 돌쇠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지만 돌쇠는 재촉하며 어서 뒷문으로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꽃분이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조심조심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익숙했던 마당과 집안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지만 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온 꽃분이는 어둠이 깔린 산길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가슴을 시리게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꽃분이의 기구한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순간이자 고난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련과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길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막막했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도망치는 꽃분이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만 같은 공포심에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거친 숨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꽃분이는 아픈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집신이 푹푹 빠질 때마다 발가락은 감각을 잃어갔고 흐르던 눈물은 볼 위에서 얼어붙어 작은 얼음 조각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오직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만이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꽃분이는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거나 다시 잡혀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린 가녀린 몸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꽃분이는 눈 덮인 언덕길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굴러떨어졌고 차가운 눈 구덩이 속에 파묻힌 채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밤하늘에 떠 있는 차가운 달을 바라보며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눈을 밟는 투박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마을의 거지 노총각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늦은 밤까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털어내고 얼굴을 확인했는데 달빛에 비친 창백한 얼굴은 바로 그가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던 꽃분이었습니다. 덕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단 같은 지게를 내던지고 그녀의 몸을 흔들어 깨웠지만 꽃분이는 이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우면서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구는 위급함을 느끼고 주저없이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꽃분이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평소에는 어수룩하고 좁든 행동을 보이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민첩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꽁꽁 언 꽃분이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비비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고 그녀를 등 뒤에 들쳐 업고는 미끄러운 산길을 쏜살같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으며 거친 숨소리에서는 다급함과 함께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덕구는 내려오는 내내 정신 차려야 해. 이대로 죽으면 안 되라고 중얼거리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등 뒤에 꽃분이에게 주문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덕구의 초가집은 다 쓰러져가는 겉모습 탓에 흉가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지붕은 볏짚이 썩어 듬성듬성 구멍이 뚫려 있었고 흙벽은 갈라져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익숙한 솜씨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 꽃분이를 조심스럽게 안방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놀랍게도 방 안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덕구가 평소 뎃감을 아끼지 않고 군부를 지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꽃분이의 식은 땀을 닦아내며 밤새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밥 좀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애처로운 말들은 덕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평소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받던 멍청한 눈빛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분노를 담은 지성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서 말린 약초들을 꺼내어 능숙한 솜씨로 다리기 시작했는데 약초를 다루는 손놀림이나 배합하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의술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으나 자신의 재주를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덕구는 잠 한숨 자지 않고 꽃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주고 열이 오르면 팔다리를 주물러 혈액 순환을 도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꽃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식은땀이 멈추면서 평온한 안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청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자 누더기 옷을 입은 덕구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언정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어느 양반집 자제 못지않게 듬직해 보였습니다. 한참 후 꽃분이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과 그을린 벽지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쑤셔왔지만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느껴져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방 안은 좁고 허름했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코끝에는 구수한 약초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열리고 덕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꽃분이는 덕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끌어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거지 노총각의 집에 자신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허어 웃으며 일어났소? 밤새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으니 배가 고플게요. 이거라도 좀 드시오라며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말투로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하얀 쌀죽과 맑은 간장, 그리고 잘 익은 동치미 한 그릇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는데 이는 덕구가 아끼던 비상식량을 털어 만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덕구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덕구는 짐짓 못 들은 척하며 내 얼굴 뚫어지겠소. 얼른 먹고 기운 차려야 집으로 가든 도망을 가든 할 거 아니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죽을 비우며 눈시울을 붉혔고 덕구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며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꽃분이는 정신을 차리고 덕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으나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꽃분이는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게 되었는데 겉보기엔 허름한 거지 소굴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쪽 벽에는
낡은 병풍이 쳐져 있었는데 그 병풍 너머로 서책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꽃분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풍 뒤를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논어, 맹자 같은 유교 경전들이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문방사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펴져 있는 종이 위에 쓰인 글씨였는데 힘차고 유려한 필체로 쓰인 시 한 수는 결코 글을 배우지 못한 거지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연꽃은 피어나고 구름 뒤에 숨어도 달빛은 밝다라는 내용의 시구는 마치 덕구 자신의 처지를 빗댄 듯 의미심장했습니다. 꽃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고 꽃분이는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잠시 후 덕구가 땀을 닦으며 들어와 택감이 넉넉하니 며칠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덕구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덥수룩한 수염과 꾀죄죄한 옷차림 속에 감춰진 그의 맑은 눈빛과 기품 있는 이마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알면 곤란해지실 텐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덕구는 껄껄 웃으며 사람 목숨에 귀천이 어디 있소. 그리고 남의 눈치 보며 살 거면 산속에 들어가 중이 되었지. 내 맘 편한 대로 사는 게 장땡이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꽃분이는 덕구의 집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낮에는 마을로 나가 동냥을 하거나 품팔이를 하여 식량을 구해왔고 밤에는 꽃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집신을 삼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덕구가 구해오는 음식들은 거지가 얻어온 것치고는 꽤나 질이 좋았고 가끔은 귀한 약재나 고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덕구가 마을 사람들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태도와 따뜻한 마음씨에 이미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꽃분이는 덕구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떨어진 덕구의 옷을 기워주며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꽃분이의 손길이 닿자 돼지우리 같던 덕구의 집은 몰라보게 정돈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덕구는 퇴근길에 달라진 집안 풍경을 보고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을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꽃분이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한양에서 꽤 이름난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전국을 떠돌다가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와신 상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덕구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덕구 또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후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마을에서는 꽃분이가 사라진 후 온갖 괴소문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꽃분이가 야반도주하여 외간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떠들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꽃분이의 행방을 궁금해하며 수색에 나설 기세였습니다. 덕구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더 이상 꽃분이를 숨겨두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서책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눈치였는데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덕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인기척이 덕구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방 안에서 숨죽이고 바깥의 동태를 살폈는데
살인문 너머로 최 씨 부인이 보낸 하인들이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쥐새끼처럼 숨어봤자지. 하인들의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꽃분이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키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생명의 은인인 덕구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꽃분이는 뒷문으로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숨죽이고 있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덕구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썩 꺼지지 못해. 덕구는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하인들을 위협했고 평소 보지 못했던 덕구의 서슬퍼런 기세에 놀란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덕구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꽃분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중대한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낡은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낡았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선비의 도포였습니다. 그는 꽃분이에게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며칠 걸릴지 모르니 문단속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시오.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불안한 마음에 그의 옷자락을 잡고 말리고 싶었지만 덕구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꽃분이의 손을 꼭 잡고 내다녀오면 우리 좋은 세상에서 살아보세라는 약속을 남기고 어둠이 깔린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덕구가 떠난 후 꽃분이는 홀로 빈집을 지키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덕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에서는 덕구가 꽃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관가에 고발하여 덕구를 잡아들이라고 난리를 쳤고 포졸들이 덕구의 집을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꽃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덕구가 남긴 책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반드시 돌아와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폭풍 우치는 바다의 등대처럼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구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기어코 포졸들이 덕구의 초가집을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죄인 꽃분은 당장 나와 포승을 받으라. 관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뒤흔들었고 꽃분이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포졸들과 함께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 씨 부인이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애타게 덕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덕구는 약속대로 돌아와 그녀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의 마당으로 끌려가는 꽃분이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거친 포승줄에 묶인 손목은 붉게 부어 올라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뒤를 위풍당당하게 따르며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었는데 길가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에게 저 계집이 내 집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떠벌리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인 꽃분이를 보며 웅성거렸지만 관아의 포졸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어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관아의 형틀 앞에 내동댕이 쳐진 꽃분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높디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탐관오리로 소문난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최 씨 부인이 미리 찔러준 뇌물에 눈이 멀어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며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네가 그 흉악한 도둑질을 하고 외간 남자와 노란한 죄인이냐라고 윽박지르듯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삿도 나으리. 소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모두 모함이옵니다라고 피를 토하듯 호소했지만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말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때다 싶어 앞으로 나서며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인들을 내세웠는데 돈 몇 푼에 매수된 동네 건달들이 나와 꽃분이가 밤마다 쌀을 퍼 나르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꽃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사또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가 이토록 명백한데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전연의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내라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리들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자 꽃분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천지개벽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찌를 듯 메아리쳤고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물밀듯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사또는 놀라 자빠질 뻔하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기세등등하던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역졸들은 부패한 포졸들을 포박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는 가짜 증인들을 잡아들이며 순식간에 관아를 장악했습니다. 뽀얀 먼지 속에서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고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꽃분이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암행어사는 다름 아닌 며칠 전까지 헌삿갓을 쓰고 동량을 다니던 거지 덕구였던 것입니다. 꾀죄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눈빛과 기품 있는 자태가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김덕구 나으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구는 대청마루 중앙에 좌정하여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사또와 최 씨 부인을 내려다 보았고 그 위험에 눌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먼저 사또를 향해 호통을 쳤는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고을 수령이 뇌물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처녀를 핍박하고 악인의 편에 섰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또는 넙죽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덕구는 단호하게 관복을 벗기고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이어서 덕구의 시선이 최 씨 부인에게 향하자 그녀는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들어라. 내가 거지 행색을 하고 너희 집 앞을 지날 때 너는 나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며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처 자식인 꽃분이를 짐승만도 못하게 학대하고 쫓아낼 궁리를 하였지. 덕구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그동안 그가 마을 곳곳을 누비며 보고 들었던 모든 악행들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꽃분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몄던 계략과 거짓 소문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매수하여 위증을 하게 한 죄목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최 씨 부인의 간교한 혀놀림에 속아 죄 없는 꽃분이를 손가락질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 나는 이 고을의 민심과 관리들의 비리를 살피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있었으나 내년의 악독함이 도를 넘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덕구는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덕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는데 최 씨 부인이 가로챈 모든 재산과 기와집은 원래 주인인 꽃분이에게 돌려줄 것이며 최 씨 부인과 그녀의 딸 금실이는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곤장을 맞고 이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한 건달들과 최 씨 부인에게 동조했던 하인들 역시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덕구의 명쾌하고 공정한 판결에 환호하며 암행어사 만세를 외쳤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덕구는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멍하니 서 있는 꽃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꽃분이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며 낭자, 많이 놀라셨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안심하시오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으나 덕구가 든든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르신, 아니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덕구는 빙그레 웃으며 은혜라니요. 낭자는 추운 겨울날 쓰러진 나에게 따뜻한 시선 한 번 보내준 유일한 사람이었소. 그것으로 족하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덕구와 꽃분이의 인연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고 그동안 오해했던 미안함을 담아 꽃분이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조노인 역시 인파 속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덕구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금실이는 관아 밖으로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녀들이 입고 있던 비단 옷은 벗겨지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혀져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으며 마을 어귀를 벗어나야 했고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며 마을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덕구와 꽃분이는 나란히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늠름한 관리의 모습이었고 꽃분이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한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 꽃가루를 뿌려주지는 못해도 진심 어린 축복의 눈빛을 보내주었고 아이들은 졸졸 따라다니며 암행어사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한 꽃분이는 감회가 새로운 듯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집이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고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대문 안으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늙은 감나무가 주인의 귀환을 반기듯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하인들은 벌벌 떨며 마당에 엎드려 죄를 청했으나 꽃분이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복한 하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고 집안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지시하고 텅 비었던 곳간을 채울 수 있도록 관아의 양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잔치가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꽃분이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덕구와 꽃분, 그리고 조노인을 비롯한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왜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했는지 털어놓았는데 그는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자보다 마음이 고운 자가 진정한 귀인임을 이 마을에서 배웠습니다.
덕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면서 꽃분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덕구 덕분에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꽃분이를 바라보며 나의 임무는 끝났지만 아직 낭자와의 약속이 남아있어. 내 한양에 올라가 정식으로 혼담을 넣고 싶으니 허락해 주시겠소? 라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에 꽃분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싫지 않은 듯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중에서는 얼쑤, 경사났네 하며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조노인은 껄껄 웃으며 내 이럴 줄 알았지. 천생연분이야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당에는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려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이날따라 유난히 정겹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을 뒤흔들었던 큰 소동은 잠재워지고 집안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악독한 계모가 사라진 기와 집에는 더 이상 고성이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덕구와의 혼례를 준비하며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녀는 틈만 나면 부엌에 들어가 덕구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버릇을 고치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덕구가 머물던 초가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기가 암행어사 나으리가 사시던 곳이야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조상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게요. 저에게도 지켜야 할 사람과 집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잔잔한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고 하늘에서도 그녀를 굽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일뿐이었고 온 마을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지나가고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네 기와집 담장 아래에도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마치 지난날의 슬픔과 시련을 모두 잊으라는 듯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특히 꽃분이네 집은 다가올 큰 경사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사건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꽃분이는 덕구와의 혼례를 준비하며 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떠난 자리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꽃분이의 손길로 채워졌고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정갈한 성품이 묻어나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지 않았고 신이 나서 마당을 쓸고 닦으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자발적으로 찾아와 전을 부치고 떡을 빚으며 일손을 거들었는데 이는 덕구와 꽃분이가 베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례식 날이 밝아오자 아침 일찍부터 온 동네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따사로운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려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띠가 휘날리고 멍석이 깔렸으며 병풍 앞에는 원앙 한 쌍과 촛불이 놓인 초래청이
정성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꽃분이네 집으로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맛있는 떡을 얻어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신랑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모관대를 갖춰 쓰고 백마 위에 올라탄 덕구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는데 예전에 꽤 죄죄한 거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헌원장부의 기상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미소로 화답했고 그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의 처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노인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저런 인물을 못 알아보고 거짓 취급을 했으니 우리 눈이 옹이 구멍이었네 라며 껄껄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방에서는 꽃분이가 곱게 단장을 마치고 족두리를 쓴 채 수줍게 앉아 있었는데 연지 곤지를 찍은 그녀의 얼굴은 활짝 핀 복사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다홍치마에 연두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고우면서도 단아하여 곁에서 수발을 들던 하녀들조차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꽃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고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지러 갑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덕구와 꽃분이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에게 큰 절을 올리며 백년해로를 맹세했습니다. 기러기 아범이 건네준 기러기를 받아들고 덕구가 상위에 올려놓자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기를 기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덕구는 꽃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듬직한 눈빛을 보냈고 꽃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고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본격적인 잔치가 벌어지자 마당 가득 차려진 음식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습니다. 소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이 익어가고 시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쪄졌으며 잘 익은 돼지고기와 신선한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며 오늘만큼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기십시오라고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평소 배를 맺던 가난한 이웃들과 심지어 지나가던 나그네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 음식을 나누니 꽃분이네 마당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흥겨운 농악대의 장단에 맞춰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덕구는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술잔을 채워주며 묵은 감정을 털어버렸고 그런 그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꽃분이 또한 하인들을 살뜰히 챙기며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폈고 아이들에게는 엿과 과자를 나누어 주며 따뜻한 정을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날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첫날 밤을 맞이한 신방에는 은은한 촛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꽃분이의 족두리를 벗겨주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소. 내 평생 당신의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고 오직 웃음만 가득하게 해주겠소. 덕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꽃분이는 감동하여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밤은 깊어가도록 두런두런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덕구와 꽃분이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덕구는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양으로 올라가 출세하는 길 대신 고향 마을에 남아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가뭄이나 홍수가 들 때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푸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했고 덕구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한편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빨래를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으며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널리 알려져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덕망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덕구와 꽃분이 부부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척박했던 산골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고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스라이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셋이나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심성이 곱고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덕구는 퇴청 후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꽃분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지혜와 예절을 익히게 했고 화목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덕구와 꽃분이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혔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신혼 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깊었습니다. 덕구가 꽃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눈 덮인 산길이 생각나오? 그때 당신을 업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구려. 덕구의 회상에 꽃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그때 춥고 배고픈 거지. 총각에게 밥 한 술 떠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고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잡은 두 손을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해주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며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온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먼 산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피 울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덕구와 꽃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 아침에 떠오를 밝은 태양을 기약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또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따뜻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보라는 덕구의 지혜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라는 꽃분이의 마음씨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의 믿음이 고단한 하루를 마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었으니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덕구와 꽃분이가 살던 그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꿈을 꾸며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처럼 포근하고 밤새 내린 흰 눈처럼 깨끗한 행복이 여러분의 꿈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